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113만 명에 달하는 장기 연체자의 빚탕감이 10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식시킬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꼼수 빚탕감을 걸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채무 탕감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투트랙으로 성실 상환자에 대한 핀셋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만 갑니다. 특히 채무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이 더욱 늘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5년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위임을 받아서 폐업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5,000개 정도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평균을 내보니까 여기 한 소상공인이 보통 가지고 있는 평균 채무가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돈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가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코로나19 이후에 내수 침체 계속 장기화하고 있는 셈인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것 같고 지금은 채무가 늘다 보니까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렀다고요. 네,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참 힘들다. 이건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 구조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도 한데다가 그 이후에 영업하는 환경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내수가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었던 상태에서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원재료비나 지금 버티기 위한 대출 비용 이런 것들은 점점 올라가는데 장사가 안 되니 버티기가 어려우셨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보고 있는 지원 대상은 크게 양쪽으로 갈립니다. 하나는 코로나19 이후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꾸준히 피해가 컸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다른 한 가지는 개인이든 자영업자이든 7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로 돌아갈 수 있게 신용 회복을 돕자. 이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좀 보면 배드뱅크를 설립해서 이 빚을 조정하는 작업을 가능하면 10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스케줄입니다. 배드뱅크라는 건 이름이 어렵습니다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금융권 연체의 빚을 사들여서 이걸 원금과 이자를 함께 탕감하든 원금 일부를 탕감하든 해당자가 이걸 갚을 수 있도록 조정해서 경제활동을 다시 가능하게 하는 빚을 다시 채권 채무를 조정해서 되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은행인데 이걸 통해서 장기 소액 연체자들을 구제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요.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한 113만 명 정도가 구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저소득 자영업자 연체 중에서는 1억 원 이하의 채무는 90%까지 감면을 하고 이때 4인 가구 월소득이 343만 원이 안 돼야 원금의 90%까지 감면이 됩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 브리핑 과정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도덕적 해이 논란이 없도록 굉장히 정밀하게 자산이 있다면 최대한 갚고 나머지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도록 아주 정밀하게 갈라내겠다. 이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구상입니다. 예, 많은 부모님들이 본인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부모님들도 당연히 그럴 텐데 최근에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 가게를 SNS에 홍보하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참 안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안 좋죠. 물가는 굉장히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 여력은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소비 쿠폰을 지금 푸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 가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 딸이 3월 23일 X라는 SNS에
게시물을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그 10년간 장사를 해왔는데 지금 생선값은 되게 오르고 그다음에 손님은 줄어가지고 폐업마저도 고민하고 계신다.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그 글을 한 17일 만에 조회를 한 1억 회 정도 조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4만 회 이상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그 자제분이 다시 글을 올려가지고 매출이 2배나 늘어서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자녀들이 이거 우리도 되게 어려운데 우리도 좀 부모님을 위해서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덩달아서 계속 이제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한 업종도 늘어나고 뭐 지역도 늘어나서 한 1000여 개의 업종이 이렇게 글이 올라와서 지금 그것을 사람들이 이러면은 자영업 구조 지도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포하자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지고 그 지도를 보고 소비를 이렇게 가가지고 직접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1000여 개의 지도에 있는 매장들이 잘 되면 거기만 좋은 것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아시겠지만 간 김에 주변에 다른 것도 살 것이 또 사게 돼서 이 덩달아 주변도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뭐 훈훈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영업자들의 줄폐업 실태를 언급하면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본격적인 빚 탕감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역시 관심사는 누가 대상이 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탕감이 되는가, 또 하나는 대부업을 통해 받은 대출도 과연 탕감이 가능한가인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코로나 당시 연체자들, 소상공인의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 또 저소득층은 1억 원까지 원금의 90% 수준까지 감면을 합니다. 남은 금액을 최대 2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는데 이게 기존에 비하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조건이 달라진 게, 기존에도 비슷한 제도는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최장 10년까지만 나눠서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20년이면 기간이 2배로 늘어난 거니까요. 또 대출 기간 기준도 좀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장사하셨던 분들까지 여기에 포함을 해드리기로 했으니까 기존과 비교하면 7개월 이상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다. 또 개인도 7년 이상 연체 대출 시 채무 탕감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대부업에서 채무가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될 거냐, 이거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채무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취약계층이 금융권에서 1금융권 문턱 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2금융권, 또 소위 말하는 고리사채까지 빌리게 되다가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데 이거 포함을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요. 저축은행이나 보험, 카드빚도 역시 탕감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배드뱅크 개원 전에도 아직까지 시한이 좀 있기 때문에 채권 추심이 매섭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서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이 악성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을 먼저 사들이고 채권 추심을 중단하게 하는 그런 절차도 고민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현장에서 오랫동안 시달리셨던 분들 숨통 좀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부가 근본적으로 왜 빚 탕감을 하려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는 이유, 결국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국가 경제는 좋아지기 때문이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기반이라는 게 있어요. 기반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기반이 이미 만들어진 것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데 그 기반 자체가 무너지면 굉장히 그것을 복구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복지의 대상도 되고 우리가 안전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보호해야 되는 네. 보호의 대상도 돼서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 경제활동에 의욕이 없으면 모르는데 있다면 일을 할 수 있게 하면은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되고 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왜? 빚의 덫에 걸려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물론 도덕적 해이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탕감해 줌으로써 사회의 정상인으로 복귀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의 기회를 새롭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우려되는 사항은 늘 이야기 나오는 것이 도덕적 해입니다. 네. 갚을 수 있는데 안 갚는 상황, 뭐 은닉 재산을 만드는 상황 등인데 정부가 이번에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할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자동차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 압류할 수 있는 대상 혹은 팔아서 갚을 수 있는 대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내서 이런 것들 재산상에 어느 정도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찾아낸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사실은 이분들이 이걸 숨겨서까지 그 채무를 불이행한다는 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질 정도의 상황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보유 자산이 충분한데 안 갚는다 이런 것들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입장도 밝혔고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이게 나는 열심히 갚았는데 그러면 저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따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형평성이나 공정성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이제 또 주변에서 네. 이 사람 재산이 있는데 빚을 안 갚고 있어요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도 받을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신고 제도 자체는 있었는데 포상금 제도라는 건 이번에 생기는 거거든요. 예. 자산관리공사, 우리가 흔히 캠코라고 하는 회사가 금융권의 상조회사 이렇게 불리는 회사입니다. 금융권에 큰 사고가 터지면 여기에서 채무를 조정해서 상황을 수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은닉 재산이 있다는 건 사실 내부 고발자 아니면 알 수가 없죠. 특히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인데 세금 안 내고 저는 빚이 많아서 못 갚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그 집에서 일했던 내부자, 뭐 스태프들 이런 경우가 아니면 알 수가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포상금의 규모를 어떻게 할지 또 포상에 따라서 발견되는 재산에 뭐 연동이 되게 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고액 체납을 하고 고액의 채무를 갚지 않는데 사실은 굉장한 자산가인 경우, 빼돌린 재산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방지하겠다. 이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좀 힘이 빠질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빚을 갚는 성실 상환자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마련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에도 나왔듯이 대통령과의 대화 속에서도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성실 상환자는 7년간 분할 상환하고요. 1% 이자 지원을 합니다. 또 폐업 등의 경영 위기에 처한다. 그럼 2.7%의 우대금리로 15년 동안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합니다.